얘들아, 안녕. 안녕하세요. 벌써 통합사회도 네 번째 시간이네요. 우리 첫 번째 시간에는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잘 재밌게 정리한 설미석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의가 뭔지 그리고 뭐 학습 목표랑 이런 거 작성하는 시간 가졌었고, 두 번째 시간에는 선생님이랑 만나서 과제 확인하고 그리고 우리 단원 전체 훑어보는 거 했었죠. 그러고 세 번째 시간에 EBS 강의 듣고 우리 벌써 지금이네요. 이 사회의 정의와 불평등 단원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은 정의의 의미와 기준. 특히 요거는 EBS 강의를 한번 들었기 때문에 쌤이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그래도 정의의 의미에서는 재밌는 사진들을 보고 같이 이야기도 좀 나눠보고, 기준은 여러 가지 그 사례들을 같이 보면서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쌤이 오늘은 정의의 의미와 기준 중에서 정의의 실질적인 기준에 대해서 볼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 단원에서 선생님 추가로 가르쳐주는 사상가들이나 심화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EBS 강의에 나오지 않았던 것들 잘 필기하고 표시해 가면서 공부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정의의 의미와 기준. 우리 지난 시간에는 정의가 뭔지, 그리고 정의가 왜 필요한지, 이런 거 배웠던 것 같은데, 맞나요? 여러분, 정의가 뭐예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죠? 정의를 정의 내려봤었는데, 막 숲의 대표자도 뽑아보고, 발판 또 몇 개를 나누는 게 좋을지 얘기해보고 하면서 동서양 사상가들에 대해서도 배웠었죠. 누구? 공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럼 정의가 뭘까요? 그렇지. 정의라는 것은 옳음이다. 정의는 공정성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같은 것은 같고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는 거다. 뭐 잘못된 얘기를 바로잡기도 하고 피해를 준 만큼 보상하기도 하고 각자의 몫을 정당하게 분배하는 거기도 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정의가 잘 실현된 사회라면 우리 친구들은 모두 다 일단 개인의 권리가 있을 거고요. 자유도 자유롭게 보장받을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장받는 사람들이 모두 다 평등하게 이 평등하게 이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상태가 정의로운 상태다라고 쌤이 이야기했었죠. 그러면서 이 정의가 잘 실현되어 있을 때 내 행복, 그리고 이 모두의 행복, 공동선이 실현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요거는 쌤 그거를 얘기하면서 했었죠. 여러분, 만약에 모든 정의가 사라진다면,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 법, 규칙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개개인들이 서로 갈등이 생겼을 때 이거를 조정해 줄 수 있는 어떤 기준도 사라질 거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사회를 위해서, 그리고 타인을 위해서, 그리고 공정함을 위해서 지켜야 되는 기준들이 무너지다 보니까 점점 비윤리적인 행위들도 많이 저지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옳지 않다라고 했었죠. 그거를 다시 돌려서 이야기를 한다면 이 말인즉슨 정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의 행복을 누릴 수 있고 공동체 전체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오늘은 그 정의, 우리가 같이 이야기했던 정의가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에 적용된다면 어떤 기준에 따라서 적용될 수 있는지 실질적인 기준 몇 가지 배웠던 사람들은 알죠? 오, 그렇지. 세 가지. 업적, 능력, 필요. 요 세 가지에 따라서 구분해서 보도록 합시다. 네, 그러면 오늘 배울 내용으로 학습 목표는 일단 정의로운 사회의 특징을 파악해야 합니다. 우리 기준을 배우는데 웬 정의로운 사회의 특징? 일단 어떤 사회가 정의로운지 알아야 이런 사회를 위해서 이런 기준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회의 어떤 모습이 정의로운 특징을 가지는 건지,
그래서 그 사회의 특징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기준이 필요한 건지 그 실질적 기준으로 업적 능력 필요의 장단점을 설명하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일단 요 업적 능력 필요 어디서 많이 봤죠? 물론 EBS에서 본 친구들도 있고 쌤이 얘기했던 그렇지 과제에서 미리 본 친구들도 있는데 선생님 너무 놀랬던 게 이번에도 너무 잘해줘가지고 뭐 거의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이 이미 충분히 넘치고도 넘칠 정도로 여러분들이 답을 풍부하게 적어줬더라고요. 뭐냐면 해외 견학 프로그램 기억나나요? 해외 견학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아마 선생님이랑 수업 시간에 했던 친구들은 한번 같이 읽어봤을 거고 옹클로 봤던 친구들은 선생님 옹클로 슥슥 넘겨서 보여줬었는데 아마 오늘 시간이 되는 친구들은 여기 위칸으로 올라가서 해외 견학 그거 관련된 토론 내용을 다른 친구들 거 볼 수 있잖아요.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 안에 장점과 단점이 다 잘 드러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사회 수업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특히 윤리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들 안에 답이 이미 다 있는 경우가 많아요. 선생님은 그거를 조금 더 정련된 말로 조금 더 전문가들의 말을 빌어서 설명을 해줄 뿐이죠. 어쨌든 요 세 가지 기준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 어떤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인지 우리가 알아야 그 다음 기준들을 조금 더 정확히 알 수 있다고 했죠. 어떤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일까? 이거에 대한 대답은 교과서에서는 공정성을 실현하는 사회라고 해요. 우리 아까 정의 뜻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가장 많은 친구들이 옳음이요. 그리고 공정성이요. 라고 대답을 해줬는데 여기서 또 등장하네요. 공정성이라는 건 공평한 거, 그리고 옳은 거.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공정성을 추상적으로는 알겠는데 정확히 공정성이 실현된 사회가 뭐지? 라고 우리 궁금증을 가질 수 있죠. 이거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아마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은 각 반에 달리기 잘하는 친구들이랑 뭐 담임 선생님 달리기 시합에 대해서 얘기했을 것 같고 온라인 클래스 들었던 친구들은 2반이 가장 빠른 친구가 2반에 있더라고요. 그 50m 2초에 달린다는 그 친구와 선생님 달리기 얘기를 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 그거를 한 번 더 얘기해 볼까요? 일단 우리는 이게 하나의 사회의 모습을 비유한다고 하면 우리는 어딘가에 출발선에 놓여 있어요. 그리고 결승선도 결승선을 향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기도 하고 뭐 업적을 쌓기도 하고 능력을 키우기도 하고 그렇게 있겠죠. 꾸준히 지금 여러분들이 온라인 클래스를 듣고 있고 지금 선생님도 수업을 열심히 하고 있고 어딘가에서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결승선을 위해서 달리고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이 결승선은 안 돼. 이 결승선은 뭐 교육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직업일 수도 있고요. 돈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부라고도 할 수 있네요. 뭐 등등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동그라미의 사람이든 세모, 네모, 별표 이 사람들 모두 다 일단 출발선에서는 어때야 돼요? 그렇지. 공평한 출발선을 가져야 되죠. 우리는 의무교육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학교에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권리를 가지고 그런 기회가 다 주어지죠. 그렇죠? 그러면 이 친구들이 이제 달리기 시작합니다. 오, 역시 제일 선두로 달리는 친구는 정말 빠르게 꾸준히 잘 나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이 왼쪽에 동그라미 친구보다는 걸음이 느려요. 그래서 달리기가 느려요. 그래서 어떤 이 세모랑 아는 다른 요렇게 생긴 사람이 몰래 대신 띄워줍니다. 예를 들어서 대리 시험이나 아니면 부정수강 뭐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직업으로 치면 낙하산 같은 것도 있겠고요. 이런 경우 허용해줘야 될까요? 안 되죠.
그리고 이 네모가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별표가 이 네모한테는 이기고 싶어. 얘를 이렇게 밀쳐서 자기가 나갑니다. 이 네모는 떼굴떼굴떼굴 쓰러져 있어요. 이런 경우, 이런 부정행위도 괜찮은가요? 절대 안 되죠. 과정에 있어서도 부당하면 안 됩니다. 공평한 출발선에 시작해서 과정에서의 부당함이 없는 상태로 이 모든 사람들이 결승선에 도달을 하게 되었을 때 각자의 속도나 그 정도는 다르겠지만 일단 각 개인의 정당한 몫이 분배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인간다운 삶에 필요한 몫이 분배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결과죠. 아까 우리 얘기했던 교육으로 친다면, 이 동그라미 친구가 가장 성실하고 가장 열심히 했고 그만큼 가장 빠르게 도달했기 때문에 높은 성적을 받겠죠. 그리고 그거는 정당한 몫일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친구들이 각자 정당한 몫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우리가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단지 그냥 학교에 가만히 앉아서 있다 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적어도 학교에 들어왔을 때 그리고 나갔을 때 최소한의 사회에 나가서 적응하고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을 만한 지식을 얻어가는 거, 지혜를 얻어가는 거, 또는 사회적 관계, 친구나 선생님들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얻어가는 거. 인간다운 삶을 위해 필요한 최소의 몫은 배워가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의무교육이 단순히 그냥 학교에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초등학교 때 덧셈뺄셈을 배우는 거, 한글을 배우는 거, 듣기를 배우는 거, 사회의 구조를 배우는 거. 그런 것들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 있을 거예요. 이거는 뭐 직업에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부에도 마찬가지일 거겠죠. 모든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을 기회는 모두 다 똑같이 갖겠지만 선생님도 지금 당장 뭐 구글이나 삼성의 취업을 도전할 수는 있겠죠. 도전의 기회는 다 열려 있으니까요. 근데 그 뭐 과정에서 선생님보다 더 높은 성적을 가진 사람들이 더 적합한 인재가 뽑히고 그래서 그건 정당한 몫이 될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직업이나 돈을 벌고자 하는 기회는 모두 같지만 사람들마다 조금 다르게 갖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의로운 사회라고 함은 각자 직업을 가진 정도, 돈을 가진 정도, 교육의 수준 정도는 달라도 모두 정당하게 분배를 받고 있고 그 과정 또한 정당하고 출발의 기회도 동등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두 다 인간다운 삶의 최소한의 것들은 누릴 수 있는 사회여야 된다고 해요. 우리 잠깐 이 영상에서 초점을 약간 흐리고 사회에 대해 생각하면서 봅시다. 그런 사회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아닐까요? 모두 다 똑같은 기회가 있어. 그리고 우리가 사회를 살아갈 때 있는 과정들이 너무나 정당해. 부정행위 없고 공정하게 치러져. 그리고 그 결과도 각자 한 몫에 따라 받고 그리고 그 몫에 따라 다르긴 하더라도 모두 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려. 이거 너무나 정의로운 사회죠. 교과서는 이거를 어떻게 정리하고 있냐면 누구에게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재화는 돈이에요. 가치는 아까 얘기했던 교육이나 뭐 명예나 이런 것들이 포함되겠죠. 가치의 분배가 이루어지며 정당한 대가와 인간다운 삶에 필요한 최소한 조건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회라고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실질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재화와 가치가 정당하게 분배되기 위해 어떤 기준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겠죠? 우리가 이거에 대해 생각하기 위해서 하나의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요. 사회적 자원이라는 말 혹시 들어봤나요? 우리가 이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 기준이 필요한 이유는 이 사회적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사회적 자원이 다시 말하면 풍부하고 무한정으로 많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사회적 자원이라 함은 재산, 권력, 명예, 소득, 주거, 집, 여가, 여러분들 게임하고 이런 것들, 이런 등등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 물적, 관계적, 문화적 모든 대상을 총칭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사회적 재산은 어때요? 우리 돈,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싶은 만큼 풍부하게 가질 수 있나요? 권력, 우리 실장은 반에서 한 명밖에 못하죠. 대통령은, 국회의원은, 회사의 사장은, 부장님은, 또는 우리가 상을 받을 때 상장은, 또는 성적을 받을 때 1등급은, 1등급이 모두 우리 214명 다 받을 수 있는 사회인가요? 그렇지 않죠. 사회적 자원은 희소해요. 그렇기 때문에 분배를 둘러싼 경쟁이 불가피하고 그 과정에서 불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의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회적 자원은 또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이익이 될 수 있는 것과 부담이 될 수 있는 것. 아까 실장 얘기했었죠. 실장이 사회적 지위, 실장이라는 지위를 얻어요. 우리 학교 학생이라는 지위를 얻어요. 근데 그만큼 책임도 얻게 되겠죠. 그래서 부나 권리, 사회적 지위 같은 이익이 되는 대상도 있고 세금, 더 많이 세금을 떼는 사람, 더 적게 세금을 떼는 사람도 있죠. 세금, 의무, 사회적 책임, 이런 부담이 되는 분배의 대상도 있어요. 그럼 이 분배의 대상들을 어떻게 나누느냐가 오늘 중요한 핵심이겠네요. 아까 얘기했던 요 것들을 우리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쌤이 좀 사진들을 많이 가져왔어요. 한번 볼까요? 요거는 우리 그 과제로 했던 그 내용이고요. 분배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항상 나오는 게 케이크예요. 피자라든지 먹는 것들.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하고 관심 있어 하는 것 중 하나죠. 어떻게 분배해야 될까? 배고픈 사람? 좋아하는 사람한테 더 줘야 될까? 그 사람이 자르도록 해야 될까? 똑같이 나누게 해야 될까? 아니면 배고픈 사람한테 더 줘야 될까? 아니면 그런 얘기도 해요. 가장 마지막에 고를 사람이 케이크를 자르도록 할까? 우리 학교에서는 급식 있죠. 우리 지금 1학년 친구들은 너무 질서 있게 잘 먹고 있는데 그 순서대로 먹는 것과 또 뒤에 사람을 배려해서 각자 적정량을 먹는 거. 새우튀김 진짜 겁나 맛있겠다 이러면서 우리 막 10개씩 다 가져가면 뒤에 친구들 먹을 게 있나요? 그렇지 않도록 우리 잘 분배하고 있죠. 그리고 순서도 돌아가면서 공정하게 잘 나눠서 배우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람이처럼 싸울 일이 없죠. 그리고 요거는 두구두구 어디 학교 기숙사인지 아나요? 서울대 기숙사입니다. 여기 두오고에서도 가고 싶은 친구들 많을 것 같은데 꼭 서울대가 아니더라도 기숙사는 어느 학교마다 다 있죠. 기숙사에 사는 거, 우리 뭐 호그와트를 가져올까 하다가 현실적인 사진으로 가지고 왔는데 기숙사에 들어갈 때 집안 형편이 어려운 사람, 집이 먼 사람들을 우선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뭐 성적이 좋은 사람을 우선으로 해야 될지 그런 기준들에 대해서도 보통 얘기를 하죠. 그리고 혹시 스카이캐슬을 봤나요? 선생님 이 드라마 좀 열심히 봤던 것 같은데 왜냐면 선생님이 가르치는 아이들의 이야기라고도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 이 장면이 예서가 그 유출된 시험지랑 관련된 그 시험을 풀고 있는 그 장면일 거예요. 돈이 더 많은 사람이 더 높은 성적을 얻는 거. 열심히 한 사람들이 높은 성적을 받는 거. 성적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 걸까? 어떤 친구의 성적표인데 정말 대단하죠. 선생님도 저런 성적표는 못 받아본 것 같아. 우리 성적. 그리고 우리 귀여운 주디도 있네요. 주디가 열심히 자기의 꿈을 위해서 노력을 해오고 그 희망을 가져오고 해서 경찰이 되었을 때 경찰로서 가지는 사회적 지위, 경찰로서 가지는 사회적 의무, 책임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나눠야 하는가. 교과서에서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것들로는 케이크 얘기할 때 보통 많은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죠. 똑같이 나눠야 된다. 절대적인 평등. 그리고 뭐 노력에 따라서
뭐 보상받아야 된다. 이런 기준도 있지만 우리는 조금 더 대표적인 업적, 능력, 필요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잠깐 들어가기 전에 이거랑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복습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면 정말 너무 관련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동서양의 정의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쌤이 EBS에 없는 내용이니까 잘 기억해두세요 라고 가르쳐줬는데 누구누구? 공자, 플라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죠. 그리고 이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이 사람이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 혹시 기억나나요? 쌤이 필기 그렇게 해줬었죠. 일반적 정의 있고 특수적 정의가 있다. 일반적 정의는 준법으로서의 정의다. 그리고 그거는 공익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특수적 정의는 무언가 공정하게 분배하는 거에 대한 분배적 정의와 슬기로운 깜빵 생활에 보면 교도소에 크게 써있는 교정, 사형제도 이런 거 얘기하면서 잘못된 걸 바로잡는 교정적 정의, 그리고 선생님들 이야기하면서 그 소개팅 할 때 자기 소지품을 내놓고 서로 교환하면서 이렇게 짝을 만드는 옛날 소개팅 문화에 대해서 그 이야기하면서 교환적 정의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었죠.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정의는 준법으로서의 정의, 교정적 정의, 분배적 정의, 교환적 정의 요 네 가지 중에 어느 것에 해당될까요? 우리 한번 맞춰봅시다. 5 4 3 2 1 땡! 오, 다 맞추네요. 분배적 정의입니다. 각자의 가치에 따라서 권력, 명예, 재화를 분배함으로써 공정함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너무 빨갛게 됐네. 각자 지금 우리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이거죠. 뭐를 분배하는 거? 사회적 자원, 사회적 자원을 어떤 기준으로? 필요 능력, 업적 등에 대한 기준으로 분배해서 공정함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지금 배우고 있죠. 그래서 우리 만약에 이 기준과 관련되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묻는다면 분배적 정의에 가장 관련이 깊은 거다. 분배적 정의랑 관련된 내용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죠. 그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보면 업적에 따른 분배는 여러분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 성과 연봉제입니다. 우리 교과서 어디에 있냐면요. 교과서를 넘겨서 178쪽에 보면 통합 주제 탐구라는 내용이 있어요. 성과연봉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성과연봉제란 개인의 업무에 대한 성과 평가에 따라 급여가 결정되는 거래요. 지금 보통은 원래 1년 차면은 뭐 예를 들어 100만 원, 2년 차면 110만 원 막 이런 식으로 점점 그 일한 횟수에 따라서 급여가 인상되는 호봉제라는 것을 더 많이 하는데 이거는 일한 것에 따라서 급여가 결정된대요. 오, 대박이죠. 이거는 임금 유연성, 임금을 유연하게 바꿀 수 있는, 그럴 수 있는 그 유연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근로자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근로자가 나 그럼 돈 더 받으려면 성과 열심히 내야겠다 하는 노력을 극대화해서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현재 너무 그냥 이 경쟁을 하지도 않고 그냥 안일하게 대충 뭐 내가 대충 일하든 열심히 일하든 돈은 똑같이 받는데 뭐 하는 경쟁 부재로 인한 비효율성, 근무 연수와 자동 승급에 따른 인건비 부담 문제 이런 것들을 개선해서 국민에게 더 좋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이 공공기관의 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게 어떨까라는 얘기가 2016년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아직 직접적으로 시행되지는 않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회사원 일은 나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찬성해. 그러면 지금보다 더 열심히 일할 거야. 능력도 인정받고 급여도 오르니까 좋지. 아니야, 나는 반대해. 이러면 너무 지나친 경쟁을 불러올 것 같아. 또 그 성과를 어떻게 평가해?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데? 일을 열심히 해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경우엔 어때?
이거는 월급에 달린 건데.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죠. 우리 이거를 돌아서 이야기하면 이 업적에 따른 분배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업적에 따른 분배는 말 그대로 업적, 개인이 목표 달성에 기여한 업적, 업무 성과와 실적 정도에 따라서 소득이나 사회적 지위를 차별적으로 분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에 대한 장점은 뭐가 있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업적이 많이 쌓으면 내가 더 많은 소득을 얻어? 더 높은 사회적 지위를 얻어? 그러면 당연히 성취 동기가 높여지겠죠. 동기라는 말은 움직일 동에 일어날 기자예요. 저기에 물이 있어. 나는 목이 말라. 그럼 빨리 가서 먹어. 이 행동이 되기까지의 동기는 목이 마르다는 동기죠. 내가 내가 저기 월급을 더 받을 수 있어. 그러면 이 일을 열심히 해야지라는 성취 동기. 이 업무를 더 높게 보고자 하는, 업무를 성취하고자 하는 그 동기가 키워진다고 해요. 그러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업무를 쌓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 사회가 역동적으로 발전하게 되겠죠. 그리고 달성한 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나 측정이 용이하다고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단점은 어떤 게 있냐면 아까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 반 친구가 청소 활동을 할 때 쌓은 업적 매일매일 우리가 기록을 할 수 있겠죠. 오늘은 이렇게 깨끗이 치웠네. 1점, 2점, 3점 이런 식으로 우리 상벌점제처럼 그런 거는 평가 측정이 용이하지만 제대로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그 청소의 질의 정도는 어떻게 구분할 것이며 또 우리 만약에 학급에서 업적을 우리 학급 학년 제일 말에 모범상을 수상하게 된다면 어떤 친구는 우리 반에서 청소를 정말 열심히 했어. 그리고 어떤 친구는 친구들 고민 상담을 정말 열심히 들어줬어. 그리고 어떤 친구는 우리 공부하는 걸 도와줬어. 그리고 우리 실장은 학급을 이끌어가 줬어. 선생님들이나 공지사항 같은 걸 정말 잘 전달해줬어. 이 네 가지는 서로 업적이 다르죠. 그죠? 이렇게 질이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평가할까요? 이것도 되게 난감해요. 실제로 선생님들도 그 호봉제, 그러니까 연차가 쌓이면 돈을 더 받는 호봉제이긴 하지만 그 성과급이라는 게 일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연말이나 연초에 받긴 하는데 그 성과급에 해당되는 내용이 수업에서도 있고 생활지도에서도 있고 그리고 자기 개발하는 자기 연수도 있고 등등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때 수업의 점수가 높은 선생님, 생활지도가 높은 선생님, 자기 연수가 높은 선생님이 있을 때 어떻게 구분할 건지, 총점이 같다면 누굴 더 높은 걸로 평가를 해야 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애매하죠. 그래서 업무 성과나 실적을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거, 그리고 업적에 따라서만 분배하게 된다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게 부족해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너무나 과열된 경쟁으로 인해서 갈등이 우려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상점에 따라서 성적을 부여한다, 아니면 돈을 준다, 아니면 청소구역을 비정해준다, 학급 자리를 배정해준다 한다면 서로 더 많이 받으려고 경쟁을 하게 되겠죠. 특히 이게 회사라면, 학교 선생님들이라면 과열된 경쟁 때문에 사회적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능력에 따른 분배예요. 이 능력에 따른 분배라는 건 말 그대로 개개인이 어떤 직무 수행을 할 때, 예를 들어 수업을 할 때, 아니면 우리 주디 같은 경우는 경찰로서 일을 할 때, 아니면 프로듀스 101 같이 오디션 프로그램에서는 노래를 잘할 때, 춤을 잘 출 때, 무대에서의 매너가 좋을 때, 이런 직무 수행이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자질에 따라서 입학, 취업, 소득, 사회적 지위 등을 분배할 수 있는 거를 말해요. 그래서 지금 드라마 하는 것 중에 청춘 기록 맞나? 그 박보검이 나오는 드라마가 있던데 거기서도 그 수많은 경쟁 속에서 연기 아니면 모델로서 성장하는 내용을 좀 담은 것 같더라고요. 아니면 메이크업 아티스트? 그 배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연기하는 자질이죠.
메이크업 아티스트에게 중요한 거는 메이크업을 하는 자질이죠. 그래서 자격증을 따는 거. 그리고 뭐 성적을 얻는 거. 오디션에 붙는 거. 데뷔를 하는 거. 뭐 아니면 입학을 하는 거. 등등 다양한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겠네요. 우리가 이렇게 능력에 따라 평가하게 되면 뭐가 좋을까요? 주디가 이 그 능력을 인정받았잖아요. 엄청나게 큰 사건을 해결함으로써 밤의 울음 이거 말하면 스포겠죠? 그래서 개인이 투자한 시간과 노력을 보상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능력을 기르려고 하니까. 그리고 개인이 지닌 잠재력을 실현할 기회를 제공해준다. 우리가 개개인의 능력을 보고 평가하고 거기에 따라 보상하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 예를 들어 축제 조금 있으면 축제하죠. 축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반에 보컬 하는 친구가 2명이나 있거든요. 그리고 춤추는 친구들도 되게 많아요. 이 친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자기가 열심히 갈고 닦은 그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축제 오디션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개인의 잠재력을 실현할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단점은 지능이나 뭐 타고난 재능, 사회적 환경, 우리 클래식 피아노를 치려면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할 수 있을까요? 자꾸 드라마 이야기 하는데 친구들이 드라마를 많이 보더라고. 그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선생님 그거를 요즘에 드라마 챙겨보는 게 없지만 그거는 가끔 틀어놓거든요. 너무너무 아름다워. 내가 그런 그랜드 피아노를 쳐보고 싶어. 근데 그랜드 피아노가 집에 없고 피아노 학원을 만약에 갈 형편이 잘 안 되는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매일매일이 살기 빠듯해서. 그런 친구들은 피아노를 잘 칠 수가 있을까? 어렵지. 그런 재능도 기회가 주어졌을 때, 사회적 환경이 주어졌을 때, 경제적 환경이 주어졌을 때 더 잘 개발할 수 있는 거잖아. 그리고 피아노를 치는 재능도 누구에게 특정적으로 보여진 거고. 그럼 그 외에 재능이 없는 사람은 사회적 환경이 뒷받침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반복되는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재생산되는 거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결국에 이것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게 부족할 수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능력을 평가하는 거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죠. 프로듀스 101도 그렇고 그 선생님은 그 쇼미더머니 트리플 세븐을 그래도 오디션 중에 제일 최근에 열심히 봤던 오디션인데 사람마다 너무 달라요.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 정말 그 붐랩이라고 하죠. 우리 같이 리듬을 타면서 즐길 수 있게 하는 사람도 있고 트랩이라고 하죠. 막 빠르게 막 스킬풀하게 막 그렇게 하는 랩도 있는데 각자 그 능력에 대한 것들은 다르고 사람마다 기준도 다르고 특히 예전에 케이팝 스타만 봐도 작년 선배들이 졸업한 선배들이 안예은의 홍연이라는 노래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 노래를 듣고 양윤석이랑 박진영은 다 별로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유희열은 너무 좋다고 그래서 그 뭐더라 이렇게 슈퍼패스권 같은 거를 줬던 경우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능력 평가를 하는 거에 대한 것도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는 이거랑 관련해서 대학 입시 제도에 대해서 나와요. 대학 입시 제도는 지금은 어때요? 성적에 따라서 가게 되죠. 이거는 능력에 따라서 가는 거죠. 노력에 따라서 가는 거고. 그런데 이런 기준들로만 한다면 아까 얘기했던 타고난 재능, 사회적 환경, 뭐 경제적 환경들에 대한 것들을 불평등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 강남, 스카이키스 이런 거 생각하면 그렇죠. 지방의 교육 환경이 더 어려운 여건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뭐를 보여주고 있냐면요. 수시 모집 전형 중에 지역균형 선발 전형, 그리고 기회균형 선발 특별 전형이랑 저소득계층 농어촌 특별 전형, 뭐 다문화, 그리고 세터민 전형, 막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역균형 선발 전형, 기회균형 선발 특별 전형 같은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학교에서도 지역균형이라고 이거를 줄여서 지균이라고 하거든요. 매해 가고 서울대 지원할 때도 지균을 항상
쓰려고 해요. 이런 것들은 한번 여러분들이 공정한지 공정하지 않은지 생각을 해보면 좋겠네요.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필요에 따른 분배입니다. 아까 능력, 업적에 따른 분배에서 공통적으로 한계점을 가졌던 것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거죠. 이 필요에 따른 분배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의식주 비롯 기본적 욕구 충족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재화나 가치를 분배하는 것을 말해요. 이렇게 된다면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우리 사회에 있는 재화들을 더 효율적으로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거에 대한 예는 선생님 가지고 온 게 지금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안 그래도 어려운데 정말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죠. 저소득계층이나 아니면 자영업자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한시적 생활지원비 지급을 현재 하고 있다고 해요. 경기도에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국가재난지원금 예전에 줬던 것처럼 추가로 지급하기는 어렵겠지만 그 소득 계층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분배 지급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아마 한 2년 후 대학교에 가면 국가장학금이라는 거를 다 신청을 하게 될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일단 신청은 해볼 텐데 이것도 소득 분위에 따라서 주거든요. 그래서 대학을 다니면서 환경이 너무 어려운 친구들은 국가장학금 중에서 근로장학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 행정 업무를 도와주거나 아니면 그 도서관 일을 도와주거나 이런 학교 내에서 근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 시급도 되게 세고 그래서 학업을 보장하기 위해서 생계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제도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것도 단점이 있어요. 한정된 재화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그런 재화를 충족하기는 어렵죠. 아까 기본적 욕구 충족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재화나 가치를 분배하는 거라고 했는데 이 모든 필요를 충족하는 것은 어려워요. 불가능하죠. 사회적 자원은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된다면 노동 의욕이나 창의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봐요. 우리는 지금 필요에 따른 분배가 매우 보편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복지 제도를 통해서만 한정되게 하고 있지만 다른 것들 아까 얘기했던 성적, 직업, 사회적 지위, 부 이런 모든 것들이 만약에 필요에 따른 분배로만 이루어진다면 그죠? 열심히 일하는 거. 그래서 사회주의까지 선생님이 나아가진 않겠지만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나아가면 각자 일할 만큼 일하고 필요한 만큼 분배받는 사회를 말하거든요.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개인의 성취 동기가 약화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경제적 생산성이나 효율성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내가 열심히 일하든 적게 일하든 내 능력을 키우든 적게 일하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다면 우리가 열심히 하려는 동기가 아무래도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 필요에 따른 분배에 대해서 조금 더 역사적인 관점에서 알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토지 분배 제도예요. 아주 옛날 여러분들 일단 알고 있는 동양사상가 쌤이랑 배운 사람 그렇죠. 공자의 사상을 계승해서 성리학이라는 걸 만든 주의라는 사람이 쓴 주자 대전에 나오는 글입니다. 춘추의 의리에 따르면 제후는 임금이 내린 토지를 마음대로 바꿀 수 없고 대부라 할지라도 토지를 마음대로 소유할 수 없다. 힘센 백성들이 논밭을 점유한 것이 수천 수백 경에 이르러 엄청 넓은 그거예요. 24km래요. 그 부유함이 임금과 제후를 넘어섰으며 이는 토지를 제멋대로 소유하는 것이다. 정전법이라고 하죠. 이 정전법을 완벽하게 시행할 수 없는 상태라면 마땅히 식구 수에 비례하여 토지를 소유하게 하고 토지 소유의 한계를 정하여 함부로 토지를 매매할 수 없게 해야 된다. 이래서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토지의 독점도 방지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대호쌤이랑 배우고 있죠. 한국사 열심히 배우죠. 농경사회로 들어서면서부터 토지제도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토지가 곧 우리의 의식주를
우리의 의식주, 경제적인 것들을 결정짓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토지가 그래서 제대로 분배되어 있지 않으면 돈, 내가 먹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권력도 그만큼 노예도 많아지는 거니까. 이런 분배가 불공정하게 분배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의로운 토지 분배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구제한다. 토지의 독점을 방지한다. 이거는 필요에 따른 토지 분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우리 반가운 게 하나 있는데 순추의 의리에 따르면 이거 나오죠. 우리 동양사상가에서 배웠던 공자의 정의가 뭐라고 했어요? 의로움이라고 했죠. 그게 바로 의리예요. 여기서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가 공자를 계승한 거거든요. 신기하죠? 우리 이렇게 업적 능력, 필요, 요거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심화된 내용 하나만 더 보도록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아까도 봤지만 각자 가진 장점, 단점들이 다 있죠. 그래서 모든 사회적인 자원들을 한 가지 기준으로만 분배한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랑 똑같은 생각을 한 왈처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Z여서 왈쩌라고 읽기도 하고 왈처라고 읽기도 하는데 선생님은 대학생 때 왈쩌라고 배웠기 때문에 왈쩌라고 읽을게요. 네, 그래서 왈처는 사회적 가치, 우리 사회적 가치들 알고 있는 거 뭐 있죠? 사회적 자원, 부, 명예, 의무, 책임. 그죠? 뭐 이제 잘하네요. 뭐 의료 서비스, 뭐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권리. 그런 것들은 각자 그 의미에 따라서 영역을 가진대요. 그리고 그 영역에 따라 다른 분배 기준을 가져야 된대. 이게 무슨 말이냐. 부라는 것은 경제 영역에, 권력이라는 것은 정치 영역에 속해 있는 거지, 이건 다른 부분이다. 그래서 권력에서 분배받는 것처럼 부를 분배하면 안 되고, 부를 분배하는 것처럼 권력을 분배하면 안 된다. 각각의 사회적 가치들은 자신의 고유한 영역 안에서 각자 다양한, 이 다원적이라는 것의 뜻이 뭐냐면요. 다원적이라는 건 우리 원자가 뭐 근원, 기원 이런 거잖아요. 근데 다원이래. 다는 마늘 따자거든? 많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정의의 기준이 많다. 선생님 그냥 쉽게 말하면 정의의 기준이 하나가 아니다. 많다. 라는 뜻이에요. 이 다원적인 기준에 의해서 평등이 실현될 때 정의로운 사회가 된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나쁜 것이 뭐냐라고 말하면 우리가 어떤 한 가지 영역에서 우월한 위치를 차지한 사람이 그거를 통해서 다른 영역의 가치까지 쉽게 소유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요거 말 어려웠겠지만 예를 들으면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의료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의료 서비스라는 건 치료받아야 하는 사람이 받아야 되죠. 이거는 필요에 따른 분배예요. 근데 이게 능력이나 업적의 기준이 적용되는 거야. 그러면 안 되겠지. 뭐 아니면 이 다른 영역에서 뭐 어떤 영역에서 우월한 위치를 차지한 사람, 이거를 우리가 뭐 국회의원이라고 합시다. 그 위치를 이용해서 다른 영역의 가치까지, 의료 영역의 가치까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거를 보여주는 한 사례를 쌤이 가지고 왔는데요. 스카이캐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면 의사 집안의 가족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있어요. 거기가 스카이캐슬이라는 곳인데 돈도 많고 사회적 지위도 높고 뭐 그렇겠죠. 그리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뭐 입시랑 관련된 아이들의 이야기도 나오고 뭐 어른들의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요 해나라는 아이는 거기에 사는 아이와 조금 다른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알바도 하고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너무너무 아프셔서 그거를 간호하고 있는 아이예요.
아주 집안 환경의 차이가 크죠. 이 해나라는 아이가 있고, 그리고 이 해나가 어떤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크게 다칩니다. 그래서 이 해나가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오죠. 근데 이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같은 시간에 다른 아이가 한 명 더 실려옵니다. 이 아이는 그 병원장의 손자였어요. 해나가 조금 더 먼저 오긴 했지만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뭐 결과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되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병원장 손자라는 이유로 치료를 먼저 해줘서 해나가 위급한 상황에서 치료를 받지 못해서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다면, 이거는 이 왈처가 지적한 어떤 영역에서 우월한 위치를 차지한 사람이, 병원장이라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병원장이라는 부를 가진 사람이 그 위치를 이용해서 의료 영역까지 건드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몇 가지 더 있는데요. 궁금하죠? 선생님 이야기 더 해주면. 네, 여기 선생님 글씨가 좀 엉망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안전, 복지, 의료 이런 것들은 필요에 따라 분배해야 되고, 돈이나 상품은 자유롭게, 정치 권력은 민주주의, 즉 투표에 의해서 또는 토의에 의해서, 뭐 우리 국민투표 같은 거 하죠. 그거에 의해서, 또는 대토론회를 하죠. 그 토론에 의해서 정책이 결정돼야 되고, 공직은 그 업무 담당을 하는 자격에 따라서 단 기회는 공정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서로 다른 사회적 가치는 서로 다른 원칙과 절차, 그리고 서로 다른 주체에 따라서 분배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우리 주장한 왈처의 사상까지 알아봤습니다. 왈처는 다양한 분배 기준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특정 영역에서의 우월한 위치가 있다고 해서 다른 영역까지 침범하면 안 된다. 그게 정의로운 사회다라고 주장한 학자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우리 지금 배웠던 거 막 빨리 확인해 보고 싶죠? 요거는 우리 구글 폼 출석 퀴즈로 확인하도록 하고요. 요거에 대한 답은 선생님 다음 시간에 시작할 때 알려줄게요. 오늘 너무너무 고생했고, 정의의 의미 이제 좀 다들 알겠죠? 그리고 기준까지 너무너무 그 다양한 사례 여러분들의 생각, 이야기들 통해서 잘 이해했으리라고 믿어요. 물론 여러분들 얼굴을 보고 목소리를 듣고 같이 토론하면서 이해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온라인 수업이어도 같이 잘 해왔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믿고 있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양한 정의관의 특징과 적용에 대해 배울 거예요. 여기에 롤스랑 뭐 맥킨타이어 이런 학자들이 나오는데 이게 가장 선생님 생각할 때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기말고사 때 선생님이 나가는 걸로 하고, 여기 이 다양한 정의관의 특징과 적용 부분에서 극단적 이기주의와 집단주의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만 선생님이 가르치려고 합니다. 우리 거기까지가 시험 범위예요. 일단 우리 화요일에 와서 선생님이 나눠준 학습지 다들 받아서 정리하고 시험 대비하면 되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세요. 다들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